요즘 주변에 코로나19에 걸린 분들 정말 많죠. 어제도 4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 수만큼이나 눈길을 모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죠. 코로나19 유행으로 노년기 우울증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울증 병력이 전혀 없던 노인까지도 우울증 발병 위험이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앞으로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정신적 후유증에 대비한 새 대책이 마련될 거란 반가운 소식도 함께 들려오는데요. 꽃피는 계절이지만 우울함도 깊어지는 계절 봄입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마음의 힘을 튼튼하게 하는 각자 심리 방역에도 좀 더 신경 쓰면서 3월 마무리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선 지난해 3월부터 치유농업법이 시행됐는데요. 잠시 후 농수산 뉴스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3월 3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새농퀴 마지막 힌트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힌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은 3월의 약용 음식이자 향기로운 봄철 건강 채소이죠.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무기질,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해독과 중금속 정화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음식 중에 보거탕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음식과 함께 들어온 중금속 등을 흡수해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보고의 독을 중화시키기 위한 우리 음식 문화의 지혜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탕 외에 생채로도 먹고 당근이나 샐러리와 같이 즙으로 짜서 먹어도 담백하죠. 돼지고기처럼 기름진 음식과 같이 볶아도 먹고 편육이나 데친 오징어에 이것을 감아서 먹어도 맛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도는 하얀 도화지, 레는 둥근 레코드, 미는 파란, 나는 예쁜 파란색, 쏘는 작은 솔방울, 라는 라디오 고요, 쉬는 줄줄 시냇물, 다 함께 부르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도레미송, 우리말로 들어보셨는데요. 음악 시간에 악보를 배우고 개명을 배우기 위해 어린 시절 다들 불러보셨을 겁니다. 예쁜 도라지, 새콤한 레몬,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채소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가장 먼저 꼽아보신 내용은 뭘까요? 네, 치유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 인지기능, 사회성 등을 증진하는 농업을 뜻합니다. 이 치유농업법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와 학계는 국가 차원에서 효과 검증과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국가 자격 시험인 치유농업사 2급 합격자가 올해 처음 배출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11개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405명이 응시해서 2차 시험을 거쳐서 올해 이제 93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을 통해서 농촌의 사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이 신산업 육성에 매진할 방침입니다. 네. 농장 체험과 원예 치료 중심에서 요즘 추세를 반영해서 동물 경감, 산림, 곤충, 치유 등 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요. 또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도입, 서비스 표준화,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산업화 기반을 다지는 데 나섰습니다. 여러 지자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치유농업센터 건립과 치유농업 지원 방안 등을 이제 담은 내용인데요. 경기, 강원, 인천 등 이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 30곳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네. 치유 농업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치유농업 장점 많은데요. 우선 사람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농민들에겐 관련 농축산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수입을 제공하고요. 또 이제 치유농업사, 원예치료사 같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농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농업 효과가 입증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8년 전인 2014년에 경북 김천 소년교도소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주 1회 2시간씩 상자 텃밭하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 체험 후 설문조사 결과 불안감은 45%, 우울감은 56% 감소했습니다. 또 같은 해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실버 주말농장에 참여한 어르신들도 우울감이 60% 감소하고 체지방률이 2%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2019년은 농촌진흥청이 전북 순창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종 심기와 꽃채소 가꾸기 등 농장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청정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28% 감소했고 포도당 생성이나 혈당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인슐린 분비능이 46% 증가했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네. 치유 농업 아직 이제 낯선 개념인 것도 사실인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치유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건국대 환경보건학과 식물환경보건연구실이 최근 이 스트레스 문제가 있는 20에서 30대 성인 183명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 가운데 66.1%인 121명이 치유농업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제 치유농업을 아는 나머지 응답자들이 이 치유농업을 알게 된 경로를 이제 살펴봤더니 대중매체가 51.6%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관련 기관이 이제 19.4%, 그리고 농업 관련 행사가 11.3% 등을 차지했는데 이제 결국 따지고 보면 그만큼 대중매체 홍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예,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관심 그래도 비교적 높았습니다.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58명 가운데 93.1%인 54명이 재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인 박신혜 교수는 치유농업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치유농업이 의학적 치료가 아닌 질병 예방이나 치료 관리에 이제 좀 더 넓게 적용되는 까닭에 일반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이고 광범위한 데이터 확보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치유 농업에 참여해 본 분들이 느끼는 그 치유 농업의 효과는 뭐였을까요? 네, 충남
화성성에 있는 행복농장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이제 2014년 설립돼서 성인 만성 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농업 거점 농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방문했던 24일에 이 양극선 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이 성인 15명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있으면 뭘 하나,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밥 먹고 농사일하는 게 좋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곳에선 성인 만성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진행하는 자연구시, 지역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꼬마 농부학교, 성인 정신질환자를 위한 돌보는 농부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2박 3일 혹은 이제 4박 5일간의 기본 과정, 2, 3주간의 심화 과정,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의해서 4, 6개월가 진행되는 인턴 과정, 또 그리고 농업 일선에 투입돼서 일반인 농부들과 함께하는 고용 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17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2명은 현재 이렇게 고용이 돼서 행복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요양병원이 아니라 읍내 아파트에서 주거 독립까지 해낸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치유 농업 앞으로도 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더 좋은 결실 거두기를 바랍니다. 자, 3월 말입니다. 이 무렵의 고민거리는 저온 피해인데 올해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부가 예방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까? 네, 농식품부가 4월 한 달간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 예방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봄철 농작물 저온 피해 대비 점검회의에서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력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담팀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 총괄 아래 식량, 원예 등을 세분화해서 저온 피해에 취약한 과수, 채소, 맹류, 인삼 등의 품목을 중점 관리합니다. 이 각 품목의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대응 요령을 홍보하면서 품목별 수급 안정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저온 피해 최근에 어땠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4월은 최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고 또 일교차가 클 전망입니다. 꽃샘추위도 평년과 비슷한 3일 정도 나타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과거 이틀에서 사흘 정도의 저온 현상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한 점을 볼 때 올해도 유사한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온 피해는 4월에 꽃샘추위로 인한 과수 꽃눈, 꽃씨방, 갈변 등에 집중된 추세입니다. 네. 지난해를 보면 전국 저온 피 27,716헥타르 가운데 과수가 26,057헥타르로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사과 16,452헥타르, 배 4,128헥타르, 복숭아 2,337헥타르, 그 다음에 자두 1,887헥타르, 단감 401헥타르 순이었습니다. 네. 전담반 설치로 이게 막아질지 걱정인데 현장 대책은 구체적으로 또 어떻습니까? 네, 이에 앞서서 또 농식품부는 21일부터 과수 전문가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4월 말까지 이제 운영에 또 역시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기술원, 농협 관계자 32명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4개 권역별로 저온 피해 예방 요령을 교육 지도하고요. 방사팬, 미세 살수 장치 등 피해 경감 시설이 또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사후 조치 요령을 안내하고 현장 기술 지도도 실행을 합니다. 이제 사실은 농민들도 마찬가지 일인데요. 이상 저온이 발생하면 이 지역별, 품목별 피해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셔야겠고, 또 이제 인공 수분을 나중에 추가하거나, 또 수세 회복을 위한 영양제, 염려살포, 또 열매 속 즉 적과시기, 연기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들을 또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지도도 합니다. 네. 빠른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파대, 농약대 등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요.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학령 인구가 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전체의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많이 만나시나요? 굉장히 많고요. 우리가 그 인구가 3% 차지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농어촌에는 그보다는 더 많게 체감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학교에 진로교육이나 이런 거 갔을 때도 한 반에 많게는 한 20-30% 정도까지도 우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딱히 이렇게 구분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다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오히려 더 편견이 없죠. 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일까요?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부모들께서 좀 오해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문화 가정은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울리지 못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좀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이렇게 외모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 외모 때문에 좀 거부감을 좀 느끼는 친구들도 가끔 있고 해서 그게 이제 학폭으로 조금 이어지는 경우도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참. 자녀들이 혹시 진짜 집안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 엄마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다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해요.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반대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언어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또 반대로 다른 친구들한테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반적인 가정처럼 지내지 못하는 경우는 또 소년 재판까지 받는 경우까지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결혼 이주 여성 관련된 사례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이 근데 반찬이 이게 뭐냐? 아유 5년이나 차렸으면 간이 딱딱 맞아야지. 나가 저기 필리핀 아버지요 한국 아버지요. 이거 참나. 다시 열심히 맞아 만들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무섭습니다. 아이고 인자 한국말 좀 할 줄 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구만.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요? 맨날 소리가 지릅니다. 나 필리핀에서 5년 전에 한국 왔습니다.
아버지 밥 매일 차렸습니다. 3년 동안 엄마 아빠서 밥도 먹였어요. 목욕 시켰습니다. 어따 인자 공치사 꺼정하는구먼. 네가 잘 모셨으면은 네 엄니가 3년 만에 가셨겠냐? 아버지, 나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누워만 있으니까 내가 너무 바빴습니다. 도대체 널 보고 아들이 뭘 배우겠냐? 에? 뭐든 지대로 좀 해야지. 청소도 지대로 하고, 인자 농사철인데 알아서 척척 뭐나냐? 참. 청소 맨날 합니다. 어제는 감자밭에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합니다. 엄마 돌아가신 다음부터 또 무섭습니다. 아이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반나절이면 넣을 것을 밭에 가서 몇 날 며칠이냐? 응? 도대체가 밭에 간다 하고 딴 데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밭에만 다녀왔습니다. 거짓말 안 합니다. 아버지 맨날 정말 욕합니다. 무섭습니다. 너가 남편도 답답해서 못 살겠다 자냐? 응? 아이고 참. 그것이 다 누구 탓이겠냐? 다 네가 좀 썩썩하니 잘했으면은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짜증이 났을 거냐고. 아버지 너무합니다. 나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이고 먹여주고 재워줬더니만 인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아버지 너무합니다. 저 이혼하고 싶습니다. 네. 어른의 자세가 이게 안 돼 있는 게 계속 비교하고 반찬 타박하면서 뭐 던지고, 이거 언어 폭력이 아주 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좀 들여다보게 되네요. 네. 우리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배우자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시부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언어나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언어가 조금 다르고 또 언어를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화가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불만이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문화 가정에 온 이주 여성분들이 표현은 배우면 이게 가능한 건데 마음은 똑같거든요. 우리하고 다 부모님을 모시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좀 어르신들은 그 표현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문화 차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일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뭐 일하는 시간도 다를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불만들을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인 경우이니까 하대를 하는 경우를 넘어서서 이제 언어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실제 이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이제 시부모님들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주 여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네. 되는데 지금 이혼 얘기가 나왔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 민법에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나에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예. 아예 민법에서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혼이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그 이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료 같은 거를 막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전하고 좀 많이 다르게,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이제 뭐 정서적, 언어적, 이런 뭐 학대 내지는 뭐 이렇게 폭력을 한다고 하면은, 신고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네, 경찰에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혼 사유로 나오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형사사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더해져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다 이제 화목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좀 많이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한다 해도 지금 시아버지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얘기가 나왔고, 네. 집안일만 되게 해오신 것 같은데, 그 위자료라도 조금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과거하고 이제 우리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진 게 오로지 이제 그 이주 여성에게 입증을 해야 된다는 계속 그 부담감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이주 여성이 이사를 저희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언어라든지 우리 문화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위한 그런 뭐 준비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우리 국민처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입증을 하는 거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판단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겪었던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진술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관련된 자료가 뭐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또 인정을 해서 위자료 액수도 뭐 차별 없이 충분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 상식선에서 좀 이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특별한 그 형편도 좀 고려를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후에 체류가 가능한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체류가 가능하고요. 원래 제가 그 계속 지금 3주째 네. 우리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통상 이제 우리가 체류 자격 내지는 국적을 취득할 때 내 잘못, 이주 여성의 잘못이 없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헤어지게 됐다, 이혼을 하게 됐다, 뭐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체류 자격에 관련돼서도 원래는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대법원에서도 오로지 내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된다는 전적으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그런 걸 입증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전적은 아니고 내 배우자가 주된 책임이 있어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라는 정도만 입증을 해도 충분하게 체류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체류 자격 인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잘못했다고 하면은 행정법원에다가 체류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그런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은 완화된 요건으로 심사를 하고 나에게 조금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하면은 체류 자격 인정해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행정법원에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오늘 이제 남편은 등장은 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좀 동조한 것 같죠. 방관한 것 같고.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요. 원래 이제 그 시부모님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인 아들이 이제 좀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거나 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남편이 방관을 하는 것도. 남편이 그런 규칙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와 부모님을 잘 원활하게 사이가 원만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방임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 방임으로 인해서 또 이혼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방임하고 있다고 하면은 소극적으로 또 불법행위가 이어지는 거라 남편도 이혼하게 되면서 이제 배우자에게 이주 여성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유, 이 가정 내 폭력 참 없어져야 하는데 실제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좀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언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이거든요. 예. 네, 언어를 빨리 배워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데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지자체별로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일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가사 일을 해야 되는 명목하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네. 기회를 안 주면서 배울 수 없는 상황에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갈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딱 한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셨을 때 그 교육을 받는 거를 그냥 이렇게 임의로 이제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가 좀 개선되면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소통도 가능해질 거고 그래서 제도가 좀 변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가족분들이 우리하고 원만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충분하게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배려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3주 동안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 긴급한 법률 지원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보다 조금 더
열등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문화 이주 여성분들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언어 내지 문화 차이만 있을 뿐이고 마음은 다 평등하고 동일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내 가족으로서 충분하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 가족이 아니라 뭐 달리 이제 좀 마음을 먹고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이러실 것 그런 마음을 네.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네요. 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다음 정부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좋은 그림의 방향만 그리고 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선인의 부담을 더는 것이라면서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까지라면서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진 않다라고 했고요. 이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도 생각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다만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고 이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데 본인이 공헌할 바가 많다라고 했고요. 당이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자격 있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장관 후보들을 열심히 추천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야가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요? 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신속 처리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온전한 소상공인 보상이 되도록 하자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 추경 규모는 인수위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이 공직선거법 개정은 이 실무진들 간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고요. 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집무실 이전 문제도 민주당이 협조하기로 했다고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를 통해서 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속무전 논쟁을 종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동의와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면서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소요 예산과 함께 이 제도화 방안을 제출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어떤 예산도 올해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에 추가되는 이전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유세에 합류할 예정이라고요? 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떠한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방선거 지원 유세는 당연히 할 것이라면서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고문이 직접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선거가 끝난 지 3주 지났다라면서 후보로 출전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상임고문은 다음 달 이 지지자들과 소통하기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 구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이 다양한 주제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론장 형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 측 인사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서 지방선거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지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선 도전 의지를 내비쳤던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권영진 시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임기가 끝나면 당분간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보살피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아서 이 불출마 선언의 정확한 배경이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2만 4,641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7만 7천여 명 급증했는데요. 그래도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만 6천여 명이 적습니다. 오늘은 30만 명대 초반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 1,30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다시 갈아치웠고요. 사망자는 432명으로 지난 24일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방역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 측은 중대본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라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저 어제부터 남녀 사진이 계속 인터넷에 뜨던데 이게 공개 수배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39살 남성 윤모 씨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윤 씨에게는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는데요. 이 보험 계약 만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윤 씨의 아내 이은혜 씨와 내연남 조연수 씨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5달 뒤 윤 씨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 보험회사는 이상함을 느끼고 지급을 거부했고 사건 초기 변사로 내사를 종결했던 경찰은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 1년여 만에 이은혜 씨와 조연수 씨는 살인 그리고 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이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통화 내역 등 분석을 통해서 이 살해를 시도한 추가 정황도 밝혀냈는데요. 이 사망 사고 넉 달 전인 2019년 2월 강원도 양양의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보고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또 같은 해 5월에는 용인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에 응했습니다만 다음 날 종적을 감췄고요. 이에 검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네. 자, 우리 군이 발사체 고체 연료 실험에 성공했다고요? 네, 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첫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밝혔습니다. 이 과거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 사용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종료가 되면서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요. 이번 발사 성공을 계기로 자력으로 군 정찰용 소형 위성이나 이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 추진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한 구조여서 대량 생산도 쉽고요. 이 액체 연료와 달리 사전에 주입할 수 있어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검증을 거쳐서 실제 위성을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라고